안녕하십니까. 주알투 아카데미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요. 이제는 기대해 보실 수 있을 만큼의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요? 국내 증시는 아직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요. 6월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 많이 줄였죠. 5% 수준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낙폭은 여전히 크게 형성돼 있는데 재정학적 리스크 부분, 북한의 핵실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조금만 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준다면, 그렇다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처럼 V자형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황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시황과 그리고 시황에 걸맞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다음 주부터는 챙겨가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그전에는 뭐, 방송을 시작하면 어찌됐건 종목 주세요. 종목 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미끄러져 내려가 있고, 믿었던 종목군들도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진짜 반등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왜 윤정도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있냐고요? 그렇죠.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 국내 증시 대비해서요. 그리고 미국 증시보다 더더욱 강한 유럽과 일본 증시.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반등 탄력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5월 9일에도 교육을 잡아드렸죠. CDS 프리미엄이라는 부분까지 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5월 21일, 그리고 본방송 기준에서 5월 24일, 그리고 계속 5월 24일에 여러 가지 내용, 5월 28일, 그리고도 안 돼서 여러분들께 미국장이 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내리곤두박질 치나요? 그 내용의 미국의 기업 실적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나라가 안정화를 찾지를 못했죠.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봤던 물가에 대한 내용, CPI, PPI, 그런 내용 부분들 이제는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입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오늘 시황이 너무 많으니까요. 빠르고 깊이 있게 빨리 넘어가자고요. 빠르게 넘어가고 너무 얕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체크하십시오. 전체적인 금리를 놓고 보실 때 어때요? 브릭스 시장 쪽보다는 선진 시장이 당연히 금리가 여전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75인데 미국이 직전의 고점이 2.5였고요. 그게 언제예요? 2018년 12월. 그 이전의 금리는 얼마였을까요? 2006년 6월의 금리는 5.25%였습니다. 1.75라는 금리가 굉장히 버겁다? 그렇지 않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아갔지만 결국은 1.75다. 다음번에 다시 75bp를 올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패닉에 빠질 수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5차례 올린 거예요. 제로금리에서 5번이나 올렸습니다. 왜? 물가 잡으려고. 물가는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그렇죠. 수요의 증가죠, 지금은. 공급자의 문제가 아닌 수요의 증가.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영국이 5번 올려서 1.25. 그러고 나서 스위스가 0.25인데 스위스가 15년 만에 50bp를 올립니다. 50bp를 올렸는데 결국은 0.25예요. 마이너스 금리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선진 시장은 아직도 바닥금리다. 걱정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요. 채널만 돌리면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 놓고 또 뒤돌아서서는 그러니까 대형주 팔아서 이상한 소형주 사세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선진 시장의 금리는 여전히 안정화돼 있다. 이것만 먼저 생각하십시오. 깊이 있게 더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시장에서 이게 불거져 있죠. 어느 거요? 우리나라 금리가 1.75인데 미국 금리도 1.75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미국이 빅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금리에 어떻게 격차가 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격차가 발생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더 판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은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리 격차 때문에 빠져나간다. 에이, 그런 일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팔잖아요. 아이, 그 상관없어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밀접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의 격차를 가지고 자금이 움직이는 거는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대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역대적으로 계속 제로금리, 바닥금리 30년 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전에 일본에 공부하러 좀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우체국의 적금을 보면요. 연 이율이 1.5인가 2%뿐이 안 줬어요. 30년 전에도. 그래서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 캐리 자금. 일본의 저금리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흥국의 금리가 높은 쪽에 돈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게 확대되는 게 FX 마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금리 격차 2, 3%, 3, 4%그 금리 격차 내려갔던 그 흐름이 뭐 주식해서 자칫 잘못하면 손해나면 어떻게 하려고. 자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즉 우리나라에 지금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만약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들어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무조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혹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막 빠져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비교해 드릴게요. 증거자료 없이는 윤정도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자락이 우리나라가 2006년 6월 1일 날 금리를 올려서 4.25온 거예요. 미국은요. 6월 기준이 2006년 6월 기준이 마지막 금리 인상하면서 5.25입니다. 그럼 여기가 5.25, 여기가 얼마예요? 5%, 4.75, 4.5, 4.25, 4.0. 그때까지 우리나라 금리는요, 4%또 4% 미만. 금리 격차가 1%까지 났어요. 1% 이상. 그러면 이 금리 격차 때문에 지금 환율이 1,300원 넘어가고 휘청거리다 보니까 우와, 금리 격차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해서 환율이 올라간다. 혹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매도한다. 별의별 걸 다 갖다 붙입니다. 찡.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깊이 있게 얘기하면 밤새야 돼. 일요일 날 21시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도 최근에 일요일 야간 21시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4시간 이상 교육해드려요. 새벽 1시, 2시까지. 목소리가 지금 막 갈라져 있죠. 장이 어렵고 힘겹다 보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힘겹다 보니 시황 더 듣고 싶어 하시고 하셔서 아주 깊이 있게 다 설명드리고 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데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1,300원 환율 넘겼다고.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띠는 게 아니에요. 안전자산이어서 강세를 띠는 게 아닙니다. 아니 미국 발악제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미국 발악제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달러 어떻게 강세를 띄어? 어찌됐건 또 한 가지는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근데 2018년도까지 어떻게 돼?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에서 90 이하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금 달러 인덱스는요. 6개 통화에 대한 지수입니다. 그 기준에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는 조정을 하기 힘들어요. 엔화 대비해서 조정이 쉽죠. 어찌됐건 엔화와의 관계에서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변동률 보실까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르죠. 응?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됨으로써 1,300원, 1,300원까지 올라가게 됨으로써 우와 외국인이 팔고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거짓말쟁이들. 일본 주식 그러면 아주 그냥 지금 초점 박살이 났겠네요. 아주. 그렇지 않아요. 일본 주식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띨 때 국내 원화는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뭐 이런 비이성적인 원화의 약세 부분이 연출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고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원화의 약세 부분은 그렇게까지 가파르지 않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외국인이 계속 팔 것 같아요. 아니 원화가 1,400원, 1,500원 간다면은 외국인이 환차 손을 커버하기 위해서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수출입 동향이나 모든 면을 놓고 볼 때 원화가 연말까지 1,200원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이론상으로는 외국인이 사야겠네. 에이, 그것도 아닙니다. 환율에 대해서 자꾸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원화가 약세를 띠는 게 외국인이 팔아서 매도를 해서 약세 띠는 것처럼 혹은 약세니까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찡 어떻게 돼 있어요? 1,140원에서부터 900원 이탈할 때 이때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왔었죠. 이 당시에 외국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에 놀리면 주구장창 사야 되잖아. 그죠? 원화 강세니까 찡 55조를 매도합니다. 55조를 눈 뜨고 일어나면 외국인 맨날 팔고 있어. 근데 55조를 매도하는데 밑으로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위에 걸어놓는 또 외국인이 한 명이 아니니까 파는 쪽도 있고 사는 쪽도 있고 사는 쪽은 위로 사요. 파는 쪽은 위에다 걸어놓고 팔아. 밑으로 절대 안 던져.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수는 폭등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고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오르고 그거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외국계 펀드 매니저면은 IMF 때 이럴 때 외국인 지분 한도 풀어줬는데 그렇게 해서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막 위로 쌓아올리면서 살까요? IMF인데? 그러니까 밑으로 사는 거야, 밑으로. 외국인이 10%를 사도 지수가 무너져 내려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이 기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러한 시장의 폭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 외국인은 55조를 매도했어요. 그냥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매도야. 매일매일 매도야. 그럼 이렇게 많이 매도하면 1,300원 막 넘기고 있어요,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내용도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드릴게요. 이런 자료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있나요? 이거는 증권사 자료도 아니에요. 윤정두가 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만들었던 그런 자료예요. 경험치가 오래 쌓여져 있어야 뭔가에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죠. 지금 다 보시면요. 1,300원 넘겼을 때 시장의 기준인데 2022년도 지금의 기준에 경기 침체 우려인 거지 경기가 침체됐다. 거짓말쟁이들 삐삐삐삐삐.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 지금 30%나 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돌렸습니다. 그죠? 3개월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요. 빠르면 7월 달에 2,700, 9월까지 3분기 마감하는 그 시점까지는 3,000, 1년 기준 그러면 4,000포인트 간다고 칩니다. 뭐 그런 등락률이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2020년 3월에 시장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밀릴 때 아니 2,400 말고 1,400까지 밀릴 때 2020년 3월 달에 남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윤정도 거기다 뭐라 그래요? 3월 그렇게 깨져 내려가는데 비이성적인 투매다 이거는 기업의 펀드멘탈 대비해서 너무 밀려있다. 요 기점에서는 V자형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서 사스, 메리스, 과거 데이터, 정부의 정책, 중앙은행의 정책 그거 싹 끄집어내서 조금 전처럼 다 보여드리면서 자 4월 달에 2,000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1,400포인트 대인데 2,000 넘길 수 있습니다. 다들 뭐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었죠. 결국은요 4월에요. 1,900포인트 때까지 넘어섰잖아요. 1,9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1,400에서 1,900. 그리고 나서 시장이
횡보하다가 눌려질 때 다들 뭐라 그래요 또. 앞전고점 2,600 못 넘긴다? 이런 정도 뭐라 그랬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뿌리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막 뿌리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1년 만에 44조까지 어우. 결론은요. 그 유동성에 3,300을 간 거죠. 지금 굉장한 기회로 보실 수 있어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걸 그걸 좀 줄여놓은 거죠. 국채금리의 강세는요. 국채금리의 이렇게 약세의 흐름은 경기의 둔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채금리의 강세는요. 굉장히 우호적인 겁니다. 시장에. 시장이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간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CDS 프리미엄 자체가 지금 뭐 거의 100bp도 안 나와요. 시장이 문제가 되면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서프라임 터지고 터질 때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가 7%의 이자를 줘야 발행이 될 정도로 700bp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00bp가 안 돼. 50bp, 50bp. 700bp가 아니라 50bp.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나 그리고 코로나19 그 당시보다도 아니야. 그런데 뭘 그렇게 무서워서 공포감에 앞서고 또 유가 부분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거짓말쟁이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올라온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또 한 가지는요. 주봉으로 제대로 놓고 모아보세요.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죠? 이게 2월 말 3월부터입니다. 1월에 우크라이나 사태 1월 26일 날 불거지고 나서 2월 달 조용하다가 2월 말에 원전 공격이라는 내용 그거 바탕으로 해서 이만큼의 변동이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어마어마한 변동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이제 원전 공격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빵 움직인 거고 이걸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요. 하나, 둘, 셋. 퍼센테이지 차트, 로그 차트로 보시면 요것뿐이 안 돼요. 요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 검은 색깔 줄 쫙 거드렸죠. 요 자락에 놓여졌어요. 지금. 이만큼 오른 것도 아니고 여기 대비 요만큼 올라와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올라온 건 요 정도야. 몇 개월 동안에 3, 4, 5, 6, 4개월 동안에 요만큼. 4개월 동안에 여기서부터 따지면 4개월 동안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고 나서 요만큼뿐이 추가적으로 오른 게 없어요. 에? 유가가 강세여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가 부분이 이것도 설명하려면 밤새야 돼. 예? 일요일 날 21시에 밤 한 번 새 보자고. 이게 뭐냐면요. 이 빨간 색깔 선이 빨간 색깔 있죠. 분홍색. 이 분홍색이 유가가 폭등이 나올 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는 경험은 못 해봤어요. 이때는 너무 어렸을 때야.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입니다. 공급자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때예요.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수요가 많아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간 거고 이거는 공급자가 배째 경기가 좋거나 말거나 유가 다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색깔 선이 물가 상승률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거고 이 자락에서는 제한적으로 9.11 테러 때만 한번 확 깨져 내려간 거고 제한적으로 2007년도에 유가 100불 넘어간다면 난리 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 PPI도 마찬가지예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 저렇게 난리가 나던 부분이 그 이후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그 이후에는 결론적으로요. 유가가 상승할 때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유가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집약도라든가 산업별로의 영향, 국가별로의 영향 이런 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유가의 부분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로 따졌을 때 아니 2020년도 코로나19 터지고 유가 얼마까지 내려와요? 다시 10불로 내려와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질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유가는 못 움직여 왔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여전하고. 수요에 의한 유가 강세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요에 의한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또 7월이면은 사우디에서 국제회의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또 쫙 넘어가잖아요.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 거기에 PPI, CPI도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꼬짓말쟁이들 얘기 듣지 마세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의 월별로 본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그 월별 별 3개짜리를 안 보고 전년 대비해서 놓고 봐요. 어찌됐건 전년 대비해서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금리 올리고 낮아졌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2021년도 그리고 2022년 1월까지 올해 1월까지 S&P 500 지수 다우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고점 행진. 신고가 랠리. 그때가 벌써 10%를 넘기고 있었대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 이때 잡아줬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이때는 뭐 경기 부양책이 막 나올 때니까. 대통령 딱 당선됐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금리 올린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금리 올리고 나서 안정화됐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근원. 왜? 에너지하고 식품은 빼는 겁니다.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빼고 봐요. 윤정두의 주장이 아니라니까. 별 3개짜리는 근원이에요. 근원도 월별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뭐예요? 에너지가 포함된, 식품이 포함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도 연별로. 1년 전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낮아져야 되는데 금리 올렸는데 덜 낮아졌네? 그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만큼이냐? 7%까지는 신고가를 올렸는데요. 요만큼 더 올랐다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근원으로 놓고 보시면요. 근원, 에너지를 빼고 놓고 보시면 금리 3월에 올리고 4월, 5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밟았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내려온단 말이지. 혹은 여기까지 내려와요. 1월 달 수준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1월 고점 넘겨야지. 국내 증시 오르면 3,000포인트 다시 올라가는 거 이상할 게 없어요. 이상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21일 기준에요. 21일 기준에 드디어 애플이 다시 사우디의 아람코 시가총액을 넘깁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기술주, 성장주가 다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거. 그리고 24일 종가 기준, 금요일 종가 기준, 미국장 끝난 기준에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왜? 미국장 반등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딱 놓고 보시면 이거예요. 나스닥의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은 6월에요. 5%뿐이 안 빠졌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나스닥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스닥의 검은 색깔 선이 뭐냐면 3월 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의 1월 저점. 우리나라 지수 기준의 검은 색깔 선이 우리나라 지수예요. 1월 저점을 뜬금없이 여기서 다 깹니다. 여기서. 1월 저점은 잠깐 낮췄는데 여기서 다 깨요.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미국 증시는 3월 저점을 깨고 내려와요. 응? 미국 증시는 3월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데 독일, 유럽과 일본은 안 깹니다. 우리나라도 잘 버틴기다가 6월에 다 무너진 거예요. 6월에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횡보할 때 우리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 충격받을 때 같이. 독일은 어땠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6월 달 들어서, 자, 미국 보시면 6월 달에 횡보를 했잖아요. 6월 초에. 근데 독일은 어떻게 됐냐면요. 5월 26일까지 깬 것도 아니고 3월 저점을 깬 것도 아니고 5월 초순에 반등 나서 여기까지 반등을 줍니다. 여기까지 반등 주고 밀린 거예요. 일본은요. 반등폭이 여기까지 올라와. 근데 우리나라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 올라갈 자리에 못 올라가지고 꺾이죠. 이게 뭐냐고. 이걸 보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4월 20일부터는 미국만 밀린 겁니다. 유럽과 일본은 안 밀렸어요. 유럽과 일본은 안 밀렸습니다. 특히 6월 들어서는 일본은 더 날아갑니다. 근데 국내 증시만 유독 깨져요. 코스닥이 20%, 유가증권 시장이 14%,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깨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금리 얘기하셔? 왜 그랬을까요? 또 환율 얘기하셔? 왜 그랬을까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유일한 분단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핵실험 발언이 굉장히 강했고, 물론 거기에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이라는 내용, 그렇게 되면 대만이 더 깨져야죠. 왜? 거기는 시가총액 비중이 월등히 높으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더 컸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밀린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상당폭 되돌릴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월별 기준에 이러한 조정은 저도 보기 힘들었던, 주간 단위의 이런 조정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게 뭐나 되는데, 아까 지표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표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게 제한적이에요. 거기다 글로벌 증시가 밀린 게 없어요. 6월 초에 일본 쪽은 날아다녔어. 유럽과 일본은 3월 저점도 않겠습니다. 미국도 제한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1월 저점 이후에 이런 장대 양봉이, 음봉이, 6월의 음봉이, 그나마 어떻게 돼요? 돌리죠. 주봉입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20% 조정입니다. 그나마 돌려놨습니다. 이제는요,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지수 많이 깨질 것 같고 이런 말씀에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이런 반등이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깨져 내려가는 이 흐름을 공포심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과도하구나. 과도하다는 건 뭐예요? 막연히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라, 과도하다라는 거는요, 기업에 가지고 있는 실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55조입니다. 그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또 순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PER 10배 미만으로 밀려 있어요. PBR 1배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2개월치로 잡으면 더 밀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도하게 밀려 내려와 있는 시점이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옥석 가리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는 쪽,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LG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이 똑같이 2020년 3월 바닥 찍고 V자 이상의 랠리가 나올 때의 흐름처럼 그들이 시장의 지수를 견인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시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시황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랍니다. 그 시황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일요일 21시에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노란톡에서 항상 24시간 내내 윤정도와 함께 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살아남으실 수 있어야,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윤정도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30분을 시황을 얘기한다? 상당 부분이 채널이 옆으로 돌아갈걸요? 왜? 지금까지도 종목 주세요. 어디 소형주 이상한 종목까지 수익 좀 내보셨습니까?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요, 시장에 그래도 시장 많이 무너졌어도 220개 정도 종목은 1조 이상일 겁니다. 그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이러한 변동성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1조 미만을 선호하는지. 윤정도도 교육용입니다라고 보여는 드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 좀 나보셨습니까?
35년 주식한 윤정도가요.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했거든요. 책을 10권을 썼어요. 응? 그 책 10권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파생교육까지 다. 응? 우리나라에 파생교육 증권사 들어간 사람은 3명뿐이 없어요. 대학 가서 강의하죠. 응?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 비제도권 인사 유일하게 가서 초청 강연을 하죠. 결론은 사실상 1조 미만의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서 우연찮게 수익을 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계좌 없어집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주도주 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설정해 드리는데 그 종목이 주도주면 어떻고 상한가면 어떻고 대장주면 어때? 대장주는 기분 좋으니까 괜찮고 주도주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종목군들이 전부 시가총액 조 단위의 종목군들이고 전부 시가총액 조 단위 정도가 아니라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10인데 어떻게 했어요? 주간 단위에 9위까지 올랐었어요. 카카오하고 순위가 바뀌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항공우주 시가총액이 5조가 넘죠.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8조에 달하죠. 오리온 시가총액 4조가 넘습니다. 이 종목 중에 이러한 어려운 장에서 하이닉스는 시장 하락률 수준이지만은 조금 더 밀렸죠. 나머지는요.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기아는 오히려 플러스고 오리온은 주간 단위 빨간불입니다. 기아하고 오리온은. 저런 종목 올려드리면 아우 기아 갖고 어떻게 내가 원금 회복해요. 기아 가지고 원금 회복한 다음에 변동성 매매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이 주간 단위 또 월간 단위에서 시장 얼마? 유가증권 시장 14% 밀렸었잖아요. 기아요? 9.57 밀렸습니다. 그런데 주간 단위에서는 오히려 빨간불이라니까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셔야 된다니까. 예? 엉뚱한 데서 나 원금 회복할래 하면은 그냥 계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리온 같은 종목.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 올라가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순이익 증가하죠. 물론 원재료 비용도 증가하겠지만 그러한 탄력의 흐름 시가총액 4조짜리에서 6월 달에 남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6월 달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 6월 달에 유가증권 시장 14% 밀리고 코스닥 20% 밀렸는데 이런 시가총액 4조짜리 종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셔야죠. 이런 종목을 보시니까 나머지 변동성 종목, 소형주도 보시는 거예요. 윤정도도 그냥 떼찌떼찌 해야 돼. 소형주를 교육용이라 합시고 중간중간에 가지고 나오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다 보셔야 돼요. 24일 날 여러분들께 1월부터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24일 날 탄력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다 나와줬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일진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대규모 수주 공시계약 공시가 나왔죠.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일진홀딩스의 변동성도 27%까지 확대됐어요. 교육용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5월 말에 교육을 해드렸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극대형주인 일진 머티리얼즈 쪽의 흐름을 들여다보시는 게 옳지요, 사실은. 어찌됐건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으시겠다 하시면 이런 캔들 패턴 그 기준 꼭 보시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을 하는데 8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만은 주가에는 이미 기반형 돼 있습니다.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세 범위, 그래도 장악형이 떠져 있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다른 망치형의 기준 들여다볼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쪽에서 잡아당겨 놓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의 종목군들이 LNF 시가총액 3위.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시가총액 2위로 올라와. 왜?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권리락을 받죠. 결론적으로 LNF 시가총액 3위짜리 종목에서도 조 단위 이상의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LNF에서도 변동성이 목요일 날 폭락이 나왔습니다만 금요일 날 다 돌려놨어요.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많아요. 성장성은 뛰어납니다.
미국발 성장성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친환경, 전기차, 테슬라, 2차 전지. 그러면서 2020년부터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기 잡을 때부터 날아다닌 거죠. 결론은 LNF의 기준도 일단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또 거래대금 최상위로 놓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분봉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된 것이 확인되고, 그 거래대금 수반된 확인된 이후에 잉태형이야? 글로벌 증시가 좋아? 거래 터트리고 잉태 확인형이 된다면 별 3개짜리.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시고, 지금 이러한 캔들 포털 사이트에 다 뒤지면 나오죠. 요거는 없다 그랬어요.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야간 교육할 때 더 해드릴게요. 시황 30분 해드렸더니 시간이 없어요. 예? 요것도 없어요. 홈만 문화이사가 만들 때 없던 내용이에요.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도 없던 내용. 윤정두가 다 가려놓을 거야. 왜? 이건 윤정두 거거든. 그렇게 해서 어디서 사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다 나와 있죠. 오늘 히든 종목 맨 끝에 상승익대 확인형 종목 오픈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시장 대비해서 급반등을 주면서 시장 대비해서 시가총액 3위, 코스닥 시가총액 3위가 시장 대비해서 안 빠졌다고.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 범위를 창출해야죠. 그렇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을 갖고 간다고 계속 교육해드리고, 이런 윤정도를 구박하면 되겠어? 시가총액 1위 갖고 나와서 이런 종목입니다 설명하는 윤정도를 단어 이상한 단어 썼다고. 어디 이상한 단어를 썼어 윤정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소형주 잡주에서 말장난하는 거와 극대형주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좀 더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주력 포트폴리오는 실적이 완벽한 쪽, IT, 자동차,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였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월요일 날 무상증자 권리락 300%에 대해서 권리락이 발생되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가십시오. 자, 일단 시간 뭐 없는데 그래도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니까 화면을 통해서 윤정두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과 윤정두가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윤정두하고 약속하실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정도의 길을 걸어야지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 옆에서 자꾸 뭐 상한가니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정두가 윤정두의 종목만이 좋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극대형주를 자꾸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식수가 3천만 주입니다. 주식수를 이야기하고 현재가 대비해서 주식수 곱해주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그걸 인지를 하고, 그리고 윤정두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에 외국인 기관들, 세력들이 제대로 수급을 잡아주는지 그걸 확인하고 대처하시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 빨린 소리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윤정두가 보여드릴 거 싹 다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정책에 의한 친환경 부분, 그 부분과 코스모 그룹 자체가 지금 M&A 얘기가 조금씩 있어요. 뭐 적대적이 아니라 매각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력들, 그 세력이라는 거는 누구냐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세력이죠, 대형주 기준에.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인정을 하느냐. 지금부터 윤정두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들, 윤정두가 뭐 어디 가서 아이고 전화해가지고 나 윤정두인데 이것 좀 알려줘.
불가능해. 지금도 채널 돌리면 뭐 기업 탐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다? 그건 불법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바뀌었어요. 불법이에요. 모든 거는 공정하게, 공정 공시를 통해서만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근데 맨날 보면 막 보도자료에 휘둘리는 종목군들 위험합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얹어드리지를 못해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 면에 있어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고 그랬죠.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급락이 나온 이후에 금요일 날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하고 나서 2차 전지 분위기가 다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특히나 프로그램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프로그램 순매수는 거의 외국인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거의 외국인 위주고 여러분들이 장중에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응? 내가 정면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 장중에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있잖아. 나 그거 제보할 거야 진짜. 금융감독원에. 농담이 아니라. 증권사에도 붙어 있고 무슨 뭐 채널 돌리면 옆 채널에도 있어요. 뭐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이거 뭐 수수료 얼마네 뭐 이거 다 보여드립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코스콤 한국전산본부죠. 예전에 코스콤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의 추정치를 HTS의 각 증권사에 하루에 6번인가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도 추정치지 절대 맞지를 않아요. 코스콤에서 보내주지 않는 걸 본인들이 어떻게 알고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를 해. 그건 불가능해요. 가장 정확하게 그나마 나오는 거는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나와요. 외국인 기관 수급은 장중에 중간중간 나오는 거는 그거는 거의. 이 부분도 교육하려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렸죠. 추가 교육할 때 말씀 또 드릴게요. 결론은 코스모 신소재가 프로그램 순매수 7위예요. 시가총액 순위가 7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과 함께 보시면은 24일 날 일봉도 다시금 강력하게 돌려주는데 와 시간이 너무 없네. 안타깝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석배령이 뜨고 다시 샛배령이 떠요. 변형형입니다. 샛배령은. 근데 석배령이 뜰 때 과연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석배령을 먼저 배우신 분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편입을 했겠죠. 석배령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차익 실현 안 하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겠죠. 매집이 집중돼 있을 때. 시장에 연동돼서 자체적인 혼란이 아닐 때. 결국은 조금 전에도 장악형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상승 형태 확인형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샛배령과 이 석배령의 기준 지금 뭐 샛배령부터 나옵니다. 제가 원고 순서를 잘못 넣어놨어요. 그 샛배령의 기준에 편입의 기준점 설정을 해드린 거고 석배령의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도 배우기만 하면 다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는요. 순식간에 출렁거리질 않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거 뭐 귀찮잖아. 인터넷 뒤지면 나오겠지. 안 나온다고. 이거는 윤정도의 23년, 35년 노하우의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의 결과물이라고요.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 선착순 100분께 나눠드린다고. 동영상 교육 교재까지. 예? 지금 QR코드 나오죠. 동영상 교육 교재까지 드릴 테니까 찍고 들어오셔서 이러한 반전형 캔들의 기준에 상승 장악형의 기준까지. 이 상승 장악형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중간 차트를 제가 안 넣어놨네. 이게 6월 14일 날 나오는 거예요. 6월 14일 날 상승 장악형이 장중에 뜹니다. 장중에 뜨면서 어느 자락에 뜨냐면 이평선 밀집 구간에 주봉에서 딱 뜹니다. 요 자락에 딱 떠요. 요 차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빼먹고 못 넣었나 봐. 상승 장악형이 요 자락에 딱 뜨면서 여기서부터 거래는 아직 덜 실렸을 텐데 주봉의 기준에 14일이면 언제예요? 14일이면 뭐 화요일인가요? 그때 기준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었던.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뭐가 떴어요? 망치형이 떴죠. 이게 교수형이냐 망치형이냐 굉장히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형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수형이 뜨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아무 데서나 뜬다고 교수형이 아니야. 망치형은요. 바닥 추세를 확인하고 돌릴 때 5에서 10거래일 아니지. 하루만 해도 뜰 수 있죠. 왜? 주봉에는 일봉에 5개의 캔들이 합쳐져서 주봉 하나니까. 그래서 5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건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도 이게 지금 한 가지당 1시간씩 교육인데 이데일리 TV에서 해드렸잖아. 1월 이후에
본방송, 저녁 방송에서 1시간씩 해드린 거예요, 이게. 망청 하나 가지고 1시간, 교수형 하나 가지고 1시간. 지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망치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교수형으로 잡기에는 갭상승의 크기가 제한적이었다.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몸통을 훼손시키면 그건 교수형으로 봅니다. 지금 이 자락에서는요, 망치형으로 기준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3월 28일부터, 그러니까 4, 5, 6. 3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매집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 매집률 1위.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 17이지만은 매집률 1위. 얼마 매집했는데요? 11%. 3천만 주짜리에 3,200만 주를 320만 주. 그러니 주가가 안 밀리는 거죠. 그러니 주가가 일시적으로 밀려 내려오더라도 크게 돌려지는 거죠. 그러니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코스모 신소재를, 이거를 이번에 또 놓치실 거야. 이걸 놓쳐놓고 여기서 또 놓치실 거야. 노란톡으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찍고 윤정도와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게 남은 시간 한 2분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LG와 기아, KB금융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5위, 6위를 밀려서 아쉽게도, 그리고 10위, 그리고 시가총액 극대형주. 맨 밑에는 별표를 해놨는데, 야, 원금 회복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윤정도가 이런 종목으로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난 이후에 대표님 이런 종목 또 주세요.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네요. 대형주 우량주에서 2020년 10월 이후에 11월, 12월, 1월 달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이 75%에서 80% 올랐습니다. 그 수익 범위를 다 놓치셨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놓치면 안 돼요. 대형주가 못 갈 것 같죠? 아니라고요. 대형주에서 수익을 잡아야 돼. 바닥에서부터 37% 올리고 잠깐 눌려 있는데 여전히 대바닥 인식이 잡힙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세를 그래도 6월 달에 띄워준 종목이에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저는 KB금융이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와, 이거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과도하게 KB금융이 미끄러져 있어요. 엄청난 기회죠. 낙폭이 엄청나게 심해져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큽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정책주입니다. 정책주예요. 우리나라에서 12월 21일 이후에 거래대금 기준으로, 순매집 기준으로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집 3위, 매집률 기준에 1위, 미국의 정책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정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매집률이 13%가 넘어요. 그 종목에 이 흐름을, 상승형태 확인형의 이 흐름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21시, 일요일 날 21시에 오십시오. 그리고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십시오. 그럼 이 종목 시원하게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GR2 아카데미의 윤정두였습니다.